옥천은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옥천의 평범한 국민 김원희입니다. 네, 원석 PD입니다. 네, 오늘은 가족이 한 명 더 나왔어요. 네, 네, 제 아들내미라고 수연이라고 여기 네. 바로 앞에 있는데 어쩐 일인가요? 지금 네. 어린이집이 코로나 때문에 휴원이 돼가지고 아, 같이 방송 견학을 왔어요. 음.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요즘 뭐, 아드님과. 뭐 아이들 어제도 같이 네. 아빠랑 같이 모욕하고 좋았지. 그다음에 K2 소총. K2 소총. 예, 제가 이제 네. 군생활 할 때 쓰던 K2 소총을 네, 이제 장난감총 네. 비비탄 쏘는 거 네. 비비탄은 제거하고 네. 줬더니 하루 종일 그거 쏘고 놀더라고. 같이 잘 놀아드리나요? 네, 잘 놀고 네. 한글도 가르쳐주고. 어. 아빠가 모욕하는 게 제일 좋지. 예. 와. 아빠가 모욕하면 상쾌하대요. 와, 힘드실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같이 이제 코로나 그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 육아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근데 한 사람은 꼭 육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삶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어제도 제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네네. 한 사람 정도는 아이들과 같이 육아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출산율도 높아지고 아이의 그런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사교육비라든지 혹시 부모하고 그다음에 아이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부터 이제 언택트라고 이제 인터넷 강의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무조건 이제 사교육으로 모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아이하고 이제 자녀하고 대화도 많아지고 정말요. 예. 네, 그다음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이스라엘에 보면 하부루타라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앉아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사회 경제적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한 사람만 경제 활동을 해도 아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사교육비도 훨씬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 교육도 좋고 그런 사회 경제적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아니 사실 앞으로 같이 있을 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또 가족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주민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주민들의 근데 가족 그 이제 그런 결합골이나 이제 가족끼리 왜냐하면 전부 다 이주민 뭐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한국어 발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습 결손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복지가 좀 확보가 된다면 어머니와 어머니가 이제 결혼 이주 여성분이라면 어머니와 아이가 자녀가 함께하는 그런 한국 공부라든지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요. 네네. 네, 같이 공부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으로서의 이제 역량이 높아지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성장했을 때 네네. 사회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우리 원석 PD 아직 결혼을 안 하셨죠? 네네. 결혼하게 되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상하게. 맞아요. 그런 사회 구조가 지금 현재 문제를 낳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지금
시작해야 될 것 같으면 뭐 책상 밑에 들어가고 막 좀 빨리 끝내줘야 될 것 같네. 시원아, 문 열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네. 이게 돌봄이 필요하니.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이어서 할까요? 예, 이제 큰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주민 건강권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네. 쭉 살펴보았고,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민에서 이제 저번 주에는 가혹한 체납 제재와 급여 제한을 했거든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죠. 의료보험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됐을 때 의료보험 안 내면 뭐 압류라든지 뭐 그런 급여 제한이라든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냈는데도 그게 철저하게 이제 의료보험이 이제 수급과 관련돼 가지고는 철저하게 하면서 이제 그런 급여라든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다는 네네. 부분들을 네. 살펴봤고, 네네.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분들한테는 이제 비자 연장에까지 제약이 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건강보험료 체납과 체류 연장 제한을 관한 주제예요. 네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네. 체류 자격이 상실되고 체류 연장까지 제한되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건강보험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법무부는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소속이에요. 네. 법무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주민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체류 연장 3회까지는 6개월 이내 연장만 허용하고 체류 연장 4회까지는 미납 시에는 체류 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약이 많죠. 네. 단순히 건강보험료는 안 냈다는 이유로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이런 정책적으로 이제 뭐 의료 관광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런 좋은 건강보험 제도에 어떤 정치인이 말했던 것처럼 바숟가락 먼저는 그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막기 위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건 아주 일부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이거든요. 이건 보편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사례들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민은 온라인으로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안 돼요. 네.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은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복지센터 있잖아요. 고용복지센터 워크넷 같은 데 보면 굳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게 온라인도 안 되고 센터에 직접 가야 돼요. 이게 네. 그 뭐랄까 어떤 불신에서 나오는 그렇죠. 모습일까요, 이제 이게?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도 고용복지센터에 갔는데 어떤 좋은 분 만나서는 좋게 해결했는데 다른 분 만나서는 뭐 그 공무원분이 당신 비자까지 체제를 가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상당히 관공서에서도 어차피 같이 대한민국 그리고 왜 사는 물리적 공간에 사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외국인이라고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빈격적으로 잘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건 마찬가지고요. 네. 그분이 만약에 그런 우리가 그렇게 비인권적으로 대하면 우리 딴 나라 와서도 그렇게 고스란히 당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예. 네. 없고 직접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보험료 완납을 요구하므로 체납보험료를 일시에 완납해야 체류 자격 연장이 가능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 디바이드가 돼요. 일시불이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낼게요 그러면 네네. 되는데 네. 이분들은 일시불 완납을 해야 되고 방문해야 돼요. 전화도 안 돼.
되게 인터넷으로도 안 돼. 되게 까다롭게 하네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법무부는 체류 자격이 만료되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을 할 수 없는 이주민들에게 출국 유예를 줄 때도 건강보험료 완납부터 요구했다. 뭔가 이게 돈이 그래 중요한가? 근데 저번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네. 굉장히 많이 걷고 있죠. 네네네. 오히려 흑자가 난다고 예. 했었으니까. 3배나 나요, 흑자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하청이나 파견업체 같은 경우에 많잖아요, 정규직보다. 네네. 파견업체를 통한 일용직, 임시직 고용 비율이 높은 동포들이 특히 실직이 많죠. 네. 등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데 과도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일용직 임시직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가입이 안 돼서 지역 가입이 되고 지역 가입이 되면 평균 보험료 이상의 돈을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과도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여 채로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료가 워낙에 높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직장 가입자도 못 되는 분들이 실직이 되면 생활과도 어려운데 건강보험료까지 못 내는데 거기에다가 체류 자격까지 유혹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누가 가서 일을 할까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뭘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사례 읽어보실까요? 네, 사례 첫 번째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례 중에 첫 번째는 보험료 체납부를 모두 납부 후에야 체류 연장이 된 사례예요. 고려인 지원단체 넘어 고려인이라 우리 동포를 얘기하죠. 네. 46세 러시아 국적인 고려인 동포 F4 PC와 그의 8세 자녀 F1 이분들은 대부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2020년 10월 3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은 반려되었고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어 전자민원 처리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셔서 납부 후 체류 기간 만료 전 전자민원을 다시 신청하여 주시거나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예약 방문 바랍니다. 는 안내가 떴다. 이에 출입국 외국인청에 연장 신청하러 갔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연장이 불허되었다. 이후 보험료 체납부를 모두 납부한 후에야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었다. 이게 한국인과 외국인들의 차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국인이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좀 체납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 회사에서 사대보험 해준다 그래놓고 네네. 회사 경영상 사대보험을 안 냈어요. 자기 체납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네. 그 돈이 뭐 꽤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와요. 네네. 전화가 오면 이거를 이제 제가 나누어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외국인은 그렇게 해줘야 이분들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좀 행정 절차를 좀 비슷하게 하거나 좀 간소화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약간 행정 중심적이고 예전의 사고 방식을 못 깨는 거예요. 예, 이러면 나중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서 뭘 공부하거나 일을 하거나 배우고 싶어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죠. 네. 다음 사례는 피디님이랑 읽어보실까요? 네. 보험료 체납분 모두 납부 후에야 출국 유예 허가가 난 사례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 동포 H2로 오신 K 씨는 2020년 11월 17일 체류 기간 만료 예정이었다.
방문 취업 자격은 출국해서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이 불가능했으므로 출국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했다. 그러나 출입국 사무소는 K씨에게 11월 7일까지 조세 등 체납 사항 납부 명령서를 주었다. 결국 K씨는 보험료 체납분을 모두 납부한 후에야 출국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법무부에서 출국 유예를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돈에 관련 문제는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조건을 붙인 거죠. 당연히 체납분을 다 내야 출국 유예를 시켜주겠어요.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되는 거죠. 네네네. 가서 죽어야 되는 거죠. 네네. 잘못하면. 네. 생명을 담보로 돈을 받아내는 사례예요. 이게 얼마나 비이권적인. 네네. 그 다음 사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보험료 체납분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한 동포. 돈이 없어서 체류 연장 못했어요. 아유. 네. 네. 이분도 동포예요. 네. 고려인. 키르기스탄 국적 고려인 동포 S씨는 2020년 네. 11월 14일 체류 기간 만료 예정이었지만 출국할 항공편이 없어서 못 가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출국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분 약 150만 원을 먼저 납부한 후 출국 유예를 다시 신청하라고 했지만 그분한테는 그럴 돈이 없었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 이분도 이제 지역가입자겠죠? 네. 평균 보험료 이상이잖아요. 네네네. 이만큼 나올 이유가 없다고. 예. 많아봤자 뭐 14,000원 정도 되는 걸. 네. 그러니까 15만 원 돈이 아니라 150만 원 돈이 돼버린 거죠. 네. 10배 가량. 네. 이러니 돈이 없으니까 체류 자격가 연장해 주는 거예요. 결국 S씨는 보험료 체납분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출국 유예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항공편이 없어서 출국도 못하고 있다. 꼼짝없이 초과 체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초과 체류자는 어떻게 이렇게 지내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불법으로 하기는 좀 네. 그렇게 하니까 네. 등록이 됐으니까 초과 체류자라는 걸로 바꿨나 봐요. 만들기 나름이니까. 예.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이주민들은 체류 연장을 위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고 난 후에 네. 다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수 있지만 보험료를 체납하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다. 실제 출입국 외국인청은 다시 입국할 생각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출국해도 된다고 안내까지도 한다. 나가서 안 들어오실 거면 안 내도 돼요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인가? 그러나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이주민은 체류 연장 시 어떻게든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체납을 반복하게 된다. 왜? 평균 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걷어가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가족관계 증명의 어려움처럼 저번에 방송했듯이 이분들은 대부분 가족과 같이 생계와 거주를 함께하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 보험료 이상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서도 거의 100만 원 돈, 85만 원 돈 막 한 가족인데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네. 3개 세대 걸까지 내면은 그 돈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래 계속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납이 될 수밖에 없고 체납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완납해도 소급이 적용돼 있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제 차별인데 내가 이제 뭐 깜빡했다거나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보험이 자격이 상실됐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럴 때 이제 고가의 병원비를 물겠죠. 보험이 안 되니까. 근데 다시 내가 체류 자격, 보험 자격을 얻었을 때 그걸 다시 보여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소급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돈에 있어서는 그 완납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보험료를 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자율도 절반밖에 안 되고 1조 5천억이라는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5천억밖에 못 받는 예, 그런 게 발생하고요. 다음 사례는 이제 PD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체류 연장을 위해 체납보험료 일시 납부, 출국 유예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키르기즈스탄 국적 고려인 동포 제이 씨는 동반 가족으로 방문 동거 자격을 받은 남편,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체류 중이었다. 2020년 9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코로나19로 출국을 할 수 없어 11월 초까지 50일간 체류 연장을 받았는데 체류 연장을 받을 때 그간의 건강보험료 체납분을 일시에 내야 했다. 그런데 체류 연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출국이 불가능해서 이번에는 출국 유예를 받았고 다음 날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 결국 제이 씨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지만 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다. 아이고 진짜 뭐 하루 지나고 나서 바로 상실했다고. 네. 야, 정말 철저합니다. 철저하죠, 철저해.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만드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는 직장 가입조차 어려운 조건에 있는 곳에서 직장 가입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 가입자로 될 수 없는 비자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고 근데 그거라도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낸다고 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있어요. 이건 제 사례이기도 한데 예전에 제 와이프의 친오빠와 네. 와이프의 네. 처남댁 처남 두 내외한테 2개의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건강보험료가 그 2명한테 20만 원이 합치면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청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때 이제 네팔에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때 또 다행히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출국 유예를 받았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의 어려움이 되게 커요. 증명을 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예.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예. 그 노래는 이제, 네. 이제 밖에는 오늘이 이제 눈을 오고 있는데 네. 여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키보이스의 네. 1970년도에 발표한 해변으로 가요. 별이 네. 쏟아지는 빰빰빰. 네. 네네. 네.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 알겠습니다. 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을 속삭여줘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불타는 그 입술 처음으로 느꼈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며 별이 쏟아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여름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아 정말요? 네, 여름이고 이제 네. 이런 풍에 네. 빰빠밤 빰빠바밤 빠밤 빰빰 빠밤 이렇게 요런 걸 좋아해요. 약간 80년대 느낌인가요? 70년대. 70년대. 그리고 이제 네. 다음에 노래는 이제 신중현 씨의 빗속의 여인 1964년도. 그러니까 옛날 그 올드 코리안 올드 팝이죠. 요런 멜로디가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할 이제 주제는 네. 가족 관계 증명의 어려움이에요. 세대 악화가 안 된다든지 네네. 뭐 똑같은 생계와 거주를 예전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평균 보험료 이상이었지만 아니 그때는 평균 보험료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험료를 이제 한 가족이면 한 세대면 한 번만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가족관계 증명의 어려움은 원희 쌤도 약간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저의 얘기도 한데 이제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옥천에 한 2,000분 정도 계세요. 한국인까지 포함해서 자녀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이제 저번에 살펴봤다시피 이제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다거나 그다음에 가족의 아이 양육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초청 비자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 오시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좀 클 때까지 이제 한국어도 맞벌이를 다 해야 되니까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오게 되면 이제 저번에 봤다시피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 남편이 직장 가입에 돼 있었는데 직장 가입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가야 될 시점에 이제 출국 유예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직장 가입에 넣어주지 않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떼우는 데 있어가지고 가족관계임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나라에 직접 네. 원본을 네. 받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주재 그 대사관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네. 도장을 받을 때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출입국 사람들은 이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번역 비용과 공중 비용까지 다 지불해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네. 엄청 서류하는 때는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세요. 그럼 프린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가서 내면 되는데 네네. 이분들은 엄청난 과정을 겪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를 이제 차남댁이나 차남을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울에 이제 직접 원본을 네팔에서 갖고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원본을 서울에 있는 네팔 대사관에 가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진짜임을. 그다음에 그걸 다시 출입국 관리소에 내려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요. 번역을 하면 그 공중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간소할 수 없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모르는 분들 전부 다 행정관들한테 맡겨버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래도 행정비용을 아꼈다고 할 수 있는데도 서울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비용 따지면 엄청난 되고 그런 걸 아예 모르시는 분은 행정관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네. 그 행정관들이 한테 부수적으로 나가는 경제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네. 예, 좀 개선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의 어려움인데 네. 이주민이 세대원이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의 요건이 강화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세대 악화가 됐는데 2019년도에 제도 바뀜으로써 인해 가지고 되게 강화돼 버려. 더 많이 받겠다는 거죠. 예.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라도 내가 예전에는 이제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내가 이제 외국인이라 그러면 내 와이프, 내 아이가 이제 세대 학과가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라도 네.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등록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잖아요. 네네. 저희는 제가 좀 아는 경우니까 적게 든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행정가에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 행정가들한테 드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왔다 갔다 다 하고 뭐 그렇게 다 하면 이제 뭐 어떤 분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많이 나오는 분은 그런 걸 다 할 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비자 하나 바꿔줄 때마다 그런 식으로 들어요. 꽤 많이 들어요. 3,000만 원까지 요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자 하나 바꿔주는. 와.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NGO까지 나와요. 네.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아내와 두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되면 이제 피부양자로 와이프하고 네. 아니면 그 자녀가 등록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네. 처음에는 아내와 두 아이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 채 세 사람 각각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야 했겠죠. 우선 두 아이를 아내의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고 이후에 출입국 사무소에 여러 번 찾아가고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그죠? 비정부기관이죠. 조직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가족 4명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NGO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한 가족 4명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았을까요? 네. 이 간단한 행동조차 왜냐하면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실시된 직후였기 때문에 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2019년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회사에서도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된 서류 작업을 도와주지 못했죠. 회사가 뭐 그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지역의 출입국 사무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네. 왜냐하면 출입국 사무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치가 안 되니까. 결국 NGO, Non-Government 조직, 비정부 조직과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 아까 나온 거 그대로 나와요. 결국 NGO와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 등록을 위한 서류를 번역하고 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사무소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NGO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수개월 동안 보험료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되어 나의 직장 건강보험에 아내와 두 아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뒤에 더 있네요. 예, 뒤에 네. 만약 내가 나이가 들고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된다면 우리 가족은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1992년생 네. 예멘 국적 남성, 예멘 난민이라 그러죠. 예전에 제주도 네. 그쪽에 온 예멘 그러니까 난민. 우리는 난민에 관한 국제 협력에 조약돼 있어요. 조약만 해놓으면 뭐예요? 보호도 안 해줬는데. 예멘 국적 남성, 인도적 체류자. 그래서 인도 체류자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이죠. 가입만 됐으면 뭐해? 그러니까요. 챙겨주지도 않는. 그러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멘 난민이죠. 네. 그러면 자기 예멘이란 나라에 가서 이제 복잡하더라도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올 수 있을까요? 그 내전 중인 상태인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그 국가의 또 상황도 그걸 고려해야 될 텐데.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멘 대사관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죠. 네네. 그래서 그 난민들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국적국이나 제 공간에 접근이 어려운 난민들이 있죠. 이런 남수단, 네. 예멘 이런 나라들. 네네.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 또 포함된 등 난민과 그 가족은 국적국의 박해 우려에 대한 공포 혹은 본국이 전쟁 중인 상황 네. 등으로 인해 국적국 또는 국적국의 제외 공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죠, 당연히. 때문에 본국이나 대사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발급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네네. 나라가 지금 내전 중이고 그쵸.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요구하니까 대우게 네. 그러니까 NGO까지 막 나서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를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에 가족사항을 기재하는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 외의 기타 자격자의 가족사항은 아예 기재해 주지 않기 때문에 G1, 5 자격을 받은 난민 신청자는 가족관계 증명에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 이게 뭐냐면 법무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제 해당하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을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이제 대체하고 있는데 네.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족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난민 신청자들 같은 경우는 저번 사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 한 가족인도 불구하고 5명이 전부 다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니까 살으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아래 사례는 난민 신청자 가족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없죠, 이제. 아예 그걸 못하게 써놓지 못하게 했으니까. 대사관이나 본국 정부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서 DNA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고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 DNA 테스트. 그러나 DNA 테스트 비용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혈연이 아니라 그러게요. 입양으로 가족된 경우도 있다면 그렇죠. 가족관계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말 그 가족이라는 개념도 한정해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사례를 한번 피디님께서 읽어볼까요? 예. DNA 테스트 결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한 난민 신청자 가족의 사례입니다. Z씨는 1994년생 남성으로 파키스탄의 소수민족인 발루치스탄 출신의 난민 신청자이다. Z씨는 2019년 1월 파키스탄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을 피해 두바이를 거쳐 아내와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아내는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2020년 1월 Z씨의 어머니와 동생 3명이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했다. 어머니는 고혈압이 있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동생 2명도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Z씨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파키스탄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영문 번역을 하고 주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Z씨는 가족은 국적국인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 대부분 뿔뿔이 흩어진 상태여서 파키스탄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대사관에 접근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Z씨의 낙심이 컸다. 1개월 후 Z씨는 이주민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원센터에서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다. 공단은 난민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자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가족사항이 기재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DNA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는 외국인 등록 시 동반 가족 사항이 입력되지 않고 가족 각각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이 발급되므로 가족관계 증명 서류로 이용할 수가 없었다. ZC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한 명당 15만 원씩 5명이 총 75만 원을 들여 DNA 검사를 받았다. DNA 테스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서 3명의 동생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단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혼 혹은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다. ZC는 공단 측에 파키스탄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설명했지만 공단 측은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증명서를 받아서 번역해서 공증을 받고 파키스탄의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했다. 답답하네요. 예. 네. 박해를 피해온 난민 신청자여서 국적국과 국적국 대사관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비용을 들여 DNA 테스트를 받은 것이었는데 다시 국적국에서 서류를 받아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라니 ZC는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ZC는 다시 이주민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센터는 공단에 항의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아니라 파키스탄의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을 받아서 공단에 제출해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ZC는 그나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일이 많이 줄어서 직장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 모두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종합적이죠.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제가 아까 이분은 난민 신청자라 네. 분인데 네. 혹은 난민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네. 외국인 분들은 꼭 그렇게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본국에서 갖고 와야 되고 공증을 받아가지고 대상을 받아가지고 내야 된다고. 사망 증명서까지 뭐 그렇게 하고 이거 정말 이렇게 서류 떼다 보면은 약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이제 제 처남 때 가고 처남 일을 이제 한국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네. 제 와이프 같은 경우가 결혼하자마자 처남 때 가고 처남이 왔었거든요. 그때 아버지도 같이 오셨는데 아버지는 같이 네팔에 가셨고 네. 있다 보니까 되게 제 와이프가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지고 네네. 그랬거든요. 네. 왜 가족하고 같이 사니까. 근데 이제 비자를 바꾸거나 연장하거나 뭐 어떤 절차가 돼서든지 그런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서울에 올라가야 되고 그때마다 거기서 갖고 와야 되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제 여기 이제 옥천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제자들이 같이 살아요. 네.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아이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미성년자일 때 한국에 왔죠. 근데 이제 옥사무소에 가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혼 상태예요.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혼자임을 증명하래요. 그 나라에서 결혼 안 했다는 그 미혼자 총각임을 증명하라는 미혼자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것도 뭐 결혼 관계 증명서 네, 그런 그쪽에 그 네. 나라에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그 한계가 뭐냐면 뭘 할 때마다 처음에 떼왔잖아요. 전부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야도 그걸 다시 반복해야 돼요. 아우 뭐야. 계속 반복해야 돼. 네. 그걸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아유. 번역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글쎄요 세상에 왜 지금 이제 이런 저희 방송을 이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런 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들을 우리 제도에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배려를 왜 해줘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직원 같은 분들이 있죠. 네. 중국에 얼마나 많이 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역을 빼고 나서는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북방 외교, 남방 외교, 미국, 캐나다, 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호주, 아프리카까지, 유럽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나가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분들 왜 나갔을까요? 무역을 하려고. 지금은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K-컬처, K-문화 같은 경우도 이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오징어 게임이나 그런 것들 넷플릭스 통해서 우리나라 많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국부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런 환경이 우리나라는 이런 환경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못 먹고 살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이면 무역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럼 당연히 문호를 개방했으니 국제적으로 이제 난민 협약에도 조약되게 되고 손역들도 전부 다 난민 협약에 조약돼 있잖아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지만 이건 당연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에요. 네. 우리 생존국과 달라 있고 우리가 만약 이분들한테 문호를 보여주기 식으로 해놓고 완전히 이렇게 막아버린다. 네. 딴 나라는 열어줄 것 같아요? 안 열어줘요. 상호 후회적인 거기 때문에. 참 그 가족이란 범주도 좀 너무 한정적인 것 같고 네. 저희도 울타리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안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괜찮은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난민에 관한 협정 때문에 조약에는 가입되고 있고 난민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는 율이 적어요. 네. 그 지금 옥천에만도 난민 신청자가 4분이 계시고요. 난민 허가 나신 분이 13분이 계시고요. 그 가족 결합까지 해가지고 14명이 계세요. 난민과 관련된 분이 옥천에만 14명이에요. 옥천만 14명이라니까요. 딴 지역은요. 전부 다 글로벌화되고 그렇게 미국 같은 나라가 초창기에 어떻게 발전했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나 그런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레이시절리즘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 정책 때문에 박해를 받던 그런 난민들이 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게 되고 인재들은 전부 다 미국에 모이게 됐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이기게 되고 최강국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멘이라든지 파키스탄이든지 거기는 이제 다문화 다인종 국가니까 종교도 되게 많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난민 신청까지 이렇게 두바이를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만약 잘 살게 해준다면 한국 사회에 고마워하고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분들은 엘리트들이세요. 네네. 예, 우리 이게 이 자세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옥천에만 그런 난민과 관련된 분이 14분이 계신다는 거 알아주셨고 국내 출생한 아이의 여권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 아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피부양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난민 인정자.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출산율의 저하나 그것 때문에 인구 절벽이라고 지역 소멸이니 뭐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네요. 네. B 씨는 자국의 박해를 피해 2017년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다. 네. 이 난민 인정 받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어서 2018년 부인과 자녀 2명이 입국해 난민 인정자 동반 가족으로 비자를 받았다.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겠어요. 자신이 먼저 왔고 그 다음 주 해에 부인과
자녀 2명 입국했대요.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겠어요. 2019년 1월 셋째 아들이 72미로 태어나 한국에서 셋째 아들은 태어난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한 달 반을 넘게 입원했다. 난민 인정자는 자인 B 씨는 대사관에 갈 수 없어서 아이의 여권을 만들지를 못했죠. 네. 난민인데 대사관에 갈 수 있겠어요? 가면 잡힐 텐데 본국으로 소환될지도 모르는데 외계인 등록도 건강보험 가입도 하지 못했죠. 예, 때문에 입원 기간 동안 병원비가 약 3천만 원 나왔대요. 네. 아이를 낳았을 뿐인. 병원 직원은 B 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병원비를 중간 정산하라고 독촉하며 화를 냈고 B 씨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치금액 200만 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직원은 B 씨의 통역을 도와주던 같은 고향 친구에게도 전화해 병원비 독촉을 했고 거짓말쟁이, 그쪽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킨다는 등의 모욕적인 반응을 했다. 5명 가족의 가장인 B 씨의 한 달 월급은 200에서 220만 원이었다. 네. 만 월세와 생활비로 쓰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서 병원비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컸지만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도 안내주지 않았다. 출국 사무소 체류계는 난민 신청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만 고수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이 없이는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원칙만 되뇌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가족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결국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나서서 출입국 사무소 측에 국내 출생한 난민 인정자의 자녀가 여권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를 납득시켜 여권 없이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고 여권 없이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아이의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비를 정산하니 3천만 원이던 본인 부담금이 약 29만 원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그러니까 해결될 거였잖아요. 네. 그럼 이주민 지원센터 제가 나서가지고 설명까지 해줘야 되나요? 정말. 아니 다 원칙만 고사하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처지를 저는 잘 아실 것 같은데. 다 아는데도 예, 이런다고요. 예. 아는데도 이런데 내일 아니라는 인식이 처음에 큰 거고요. 애초에 제도 자체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이가 출생하면은 출산 보조금도 주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네. 예.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지역 소멸이라든가 인구 절벽을 해결할 건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이 국가가 없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국민들이 뭐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도 북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전 물자가 없었으면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을 상실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론 외국의 국제 정세상으로 많이 이렇게 했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도와줬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도 난민이었고 나라까지 잃어본 사람들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법무부에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로 발급받고 있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신청곡은 네.
신중현 씨의 빗속의 여인 1964년 버전.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요 노래 듣고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아들내미가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휴원돼가지고 마치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지금은 어디에 있나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나린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하네